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얘들아 안녕? 요즘 회사는 잘 다녀? 아니,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다녀. 그래? 나는 요즘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먹고 출근하는데. 정말? 나도 곡물 담은 선식 먹고 다녀.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곡물 담은 선식은 100% 국내산 햅쌀 곡물로만 만들어 믿을 수 있다고. 맞아. 그리고 통곡물이 들어가 식감도 좋고 칼로리는 낮은데 포만감까지 있어서 다이어트 식사 대용으로 딱이야. 무엇보다 맛있어.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박정호의 팟수다. 안녕하세요. 팟수다의 박정호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최한 공정성장론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좌담회에는 그동안 안철수 의원과 함께 공정성장론 해법 찾기에 함께했던 이근 서울대 교수와 장하성 고려대 교수, 그리고 당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함께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그리고 문재인 당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비판하며 공정성장론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안 의원은 문 대표가 내세운 성장론의 구체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공정성장론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안 의원의 공정성장론이 어떤 것인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국가적인 그 힘을 다 기울이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문제들도 모두 다 선순환으로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청년 일자리를 그러면 만들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정한 분배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제대로 지속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 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야당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둘 다 부족한 해법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즉 공공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은 아주 거칠게 표현하자면 기존에 있는 파이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한 청년 일자리는 그 파이를 키워야만 해결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그 소득주도 성장론도 불충분합니다. 사실 소득주도 성장론 자체는 그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굉장히 이상적인데요. 결국은 관건은 기업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임금을 인상을 해줘야 그 첫 고리가 이제 풀리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정부가 기업을 방지할 수단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이 외국과 굉장히 다른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임금 주도 성장을 해서 소득 주도 성장만으로는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그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자영업자가 스스로 뭐 월급을 올려준다고 해봤자 그건 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 구조상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내수보다는 큰 법인데 거기에 대한 또 대책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큰 약점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 공정성장론은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고
그 현실 가능한 그런 해법을 제시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공정성장론이 무엇인가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정성장론이라는 것은 공정한 제도 하에서 혁신 성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공정한 제도로 공정한 분배를 만들게 되면 그것이 선순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공정한 제도 하에서 혁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 그게 이제 공정 성장론의 요체인데요. 크게 나눠봐서 이제 저는 성장에 많은 방점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게 이제 우리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큰 세 가지 축으로 저는 그 산업 구조를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신산업 전략이 있고 또 국방 경제, 이렇게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세 가지 축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산업 구조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 구조 개혁은 중소기업이 어떻게 변하면 되는 것인지, 창업기업이 어떻게 변하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대기업이 어떻게 되면 그 이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그 현실 가능한 그런 대안들을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재벌 구조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전문 대기업으로 변신해야 됩니다. 따라서 많은 문어발식의 모든 분야를 다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선진국의 어떤 대기업이 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그 존재로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경쟁력 있는 기업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벌 구조의 이 대기업군들이 글로벌 전문 대기업으로 변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중소기업들도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문제는 연구개발비 투자를 굉장히 못하고 있습니다.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 악순환 고리에 있는데요. 이런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을 독일식의 히든 챔피언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기반이 되는 그 연구개발 분야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될 것인지, 국가적인 연구개발비를 아예 이런 중소기업, 중견기업에다가 집중을 하고, 그리고 국책연구소들도 모두 다 이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센터로 거듭나게 하는 혁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산업 전략, 성장의 두 번째 축입니다. 여기도 그 이근 교수님께서 아마도 이제 또 말씀을 주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보면 우리나라는 추격자 전략으로 성공했으니까 이제는 개척자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계속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현실적이고 그리고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융합 전략들, 제조업에다가 여러 가지 혁신 요소들을 포함시키는 융합 전략을 쓰고, 그리고 또 그 국가적으로 또 투자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기업에서 지금 투자를 못하는 부분 중에 신재생에너지 분야라든지 또는 우주항공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들 그대로 두면, 시장에만 그대로 맡겨두면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국가적으로 산업 전략을 통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경제 부분도 결국은 뭐 좁게 보자면 지금 북한과 이미 있는 개성공단을 통한 협력 정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국방경제는 그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단순히 북한과 경제 교류를 떠나서 오히려 러시아, 중국, 일본까지도 포괄하는 이 동북아시아의 그 경제, 같이 할 수 있는 그 경제 발전을 생각해보자, 저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손정희 회장이 주장하는 그 글로벌 스마트 그리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그 스마트 그리드는 아실 겁니다. 기존의 전력이라는 게 생산과 소비가 제대로 이렇게 잘 매칭이 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전기는 생산하고 나서 어디 안 쓴다고 보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비효율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피크 타임에서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 보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여유가 있게 발전소를 지어야 되고, 굉장한 어떤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IT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과 소비를 잘 연결시키자는 게 스마트 그리드 개념인데요. 그 글로벌 스마트 그리드 개념은 이걸 더 확장해서 한 국가 내에서가 아니라 여러 국가 간에 전체를 전력을 연결을 해서 서로 그 수요 공급을 주고받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전력 생산 단가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우리가 당장 쓰지 않는 그 전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돈을 받고 일본으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서로 시간대가 다르면 피크 타임이 다르다 보니까 발전소도 더 적게 지어도 안전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처음 시작은 대북 교류, 경제 교류부터 시작하지만 결국은 이것을 동북아시아 전체로 확장시키자. 그게 이제 북방경제의 개념입니다. 성장뿐만 아니라 분배에 대해서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장만 그대로 두다 보면 예전 이명박 정부 때 그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장한 것들이 제대로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여러 빈부 간의 격차도 줄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선순환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또 선별적인 복지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교육, 초등학교 교육을 받을 때 돈이 많다고 해서 교육비를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모든 사람들이 부모가 아무리 잘 살든 못 살든 모두 다 의무 교육을 한다. 그건 이미 국민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보편적인 복지 분야가 교육이고, 이제 의료라든지 또는 보육까지도 그 세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편적인 복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인 약자 부분들,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복지는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국가의 일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국가에서 재원을 투자하자면 생산적인 복지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산적인 복지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일종의 어르신이라든지 또는 장애인들 자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그래서 단순히 도와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부분에 도와드리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생산적인 복지 분야이겠고, 그리고 또 맞벌이 부부 또는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보육 서비스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것도 생산적인 복지의 부분입니다. 또한 한 번 실패한 기업가들에게 다시 재도전 기회를 준다든지, 또는 미리 퇴직한 분들 다시 국가에서 책임지고 재교육시켜서 일자리를 찾게 만들어주는 평생교육들, 이런 부분도 생산적인 복지의 대표적인 분야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이 복지와 생산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계돼서 서로 선순환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생산이 증가하면 그 여력으로 다시 복지에 재투자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안 의원의 공정성장론과 동북아 경제발전론에 100%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의 토론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안 의원님의 혁신 공정성장론은 혁신성장, 공정분배, 생산적 복지를 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지난 5월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남북 경제 협력의 어떤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개성공단의 사례가 사실은 저는 좋은 이 주장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적 사실 불안 요소만 없다면 개성공단은 이미 그 입주한 기업들에게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남북 간의 평화의 구조를 정착시키는 또 하나의 덤까지 선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남북이 가진 여러 가지 생산 요소를 우리가 잘 결합만 한다면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런 경제적 말하자면 침체에 아주 탈출구가 되는데 저는 충분하다, 돌파구가 되는데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아까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한 남북 간의 이 경제 협력이 저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연해주 쪽을 이렇게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바레만 그 일대가 사실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조선의 영토였는데요. 거기 왜 이순신 장군이 거기 초급 장교 시절을 하셨잖아요. 말하자면 그것이 뭐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 영토를 찾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 대신 그야말로 경제적 영토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혁신 성장이라는 말씀도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예컨대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가 가진 여러 가지 유무형의 이런 자산을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과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체계상 차이는 좀 있지만 저는 내용은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예컨대 사이버 대학까지 지금 한 60여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서 졸업하는 이 대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청년 실업도 일어나고 또 새로운 어떤 성장의 동력도 만들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그런 문제의식에서 서울시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그것은 바로 R&D이다. R&D 융복합 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예컨대 뭐 상암동 TMC나 뭐 이런 쪽은 말할 것도 없고, 마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컨대 LG만 하더라도 한 4조 원 정도의 이런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새롭게 지금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우면지구라든지 또 동대문 키스트나 경희대, 고려대와 함께하는 이 스마트 에이징 클러스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동시에 새로운 이런 성장의 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이번에 우리 메르스 때문에 관광객이 확 주니까 서울의 이 경제가 휘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방에 있는 제조업들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뭐 이런 상황이 이르렀죠. 그래서 이 관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중에서도 마이스는 아주 그야말로 우리 성장에 저는 금싸라기 같이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중국 관광객을 돌려놓기 위해서 제가 중국을 가보니까 저희들이 2018년까지 2천만 명의 관광객을 돌파하겠다, 이런 이 선언을 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아니 그 이전에라도 달성이 가능하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관광객이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 해외 관광객이 지금 1억이 넘지 않았습니까? 서울에서만 1,000만 명만 데려와도 뭐 2천만 돌파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또 그만큼 지금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 분배의 경우에도 좀 정말
그것이 안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장의 또 이 동력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질이 나쁜 어떤 노동 시장이라든지 이런 불공정한 어떤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안정이라든지 또 이런 공정 성장의 토대 자체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예컨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 부조리 건설 대책이라든지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또는 사회적 경제를 진흥시키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저는 이 노동 정책에 있어서도 저희들의 경우에 지금 이 노동 정책과를 이렇게 신설을 했는데요. 이 나라마다 다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독일의 공동의사결정제 같은 것도 저는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 그 지하철 통합과 관련해서 이런 고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산적 복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2014년 현재 보니까 제가 취임한 이후에 한 2조 정도의 복지가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이 2조 원으로 인해서 약 그 14조 원 정도의 이 경제 창출 효과, 그 다음에 약 12만 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복지라는 것이 단순히 낭비라든지 이런 허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공정성장론과 관련해서 또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좀 전에 강조하셨는데, 사실 일자리야말로 지금 이 어떤 복지나 국민의 행복을 위한 최고의 과제고, 저는 이것은 우리가 마치 전쟁을 하듯 우리가 전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도 지금 국정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의 경우에는 10월 달에 저희들이 일자리 대장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있는 일자리를 갖고 서로 경쟁하면 결국은 그것은 레드오션이 되는 것이고,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아까 제가 R&D라든지 관광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새로운 어떤 성장의 동력이나 또는 그런 일자리의 분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저는 이런 새로운 경제,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이런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데, 그중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저는 국가의 자원을, 정부의 자원을 이렇게 정말 제때, 제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국에서 보니까요, 이른바 로터리 펀드, 우리로 따지면 로또 기금을 지금은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영국의 경우는 네스타라고 하는, 말하자면 창조 혁신 전문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가게 해서 여기서 그냥 아주 듬뿍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예컨대 공공혁신, 그 다음에 기업혁신, 이런 시민사회혁신, 이런 쪽에다가 정말 아낌없이 투여하는 겁니다. 유명한 예컨대 에덴 프로젝트도 그런 것이고요. 예컨대 이런 것들을 우리의 경우에는 좀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런 어떤 혁신과 변화가 저는 정부의 정책으로서도 반영돼야 되지만, 이게 이제 기업이나 민간의 영역에서도 발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결국 아까 제가 이 논의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시민의 힘, 시민력이 또 이런 혁신과 변화를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이제 다른 선진국가에서 굉장히 투자하고 있는 평생학습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결국은 시민의 힘, 시민의 수준, 이런 시민의 열정이 결국은 이런 혁신과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결국은 이런 새로운 또 경제 성장의 모티브도 제공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안 의원님의 입장에 100% 공감했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기업 생태 구조를 건전하게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재벌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2015년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 우리 경제가 과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경제가 과연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가라는 두 가지 물음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기회라는 키워드 앞에 재벌의 문제는 이런 공정 경쟁과 공평한 기회를 가장 흐트리는 하나의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장하성 교수님께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마는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 사례는 공평한 기회라는 측면에서 가장 그 공평한 기회를 흐트리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공정 합병으로 인해서 이재용 3남매에게 약 2조 원의 재산이 단 1원의 세금도 내지 않고 세습됐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사는 그 어느 누구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르고 세금이 안 거친다고 정부는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재벌에 대한 공평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롯데의 경우에는 0.05%의 지분을 가지고 그룹 전체의 93조 원을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운영하는 황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불공평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재벌들의 문제를 손대지 않고는 대한민국 경제가 과연 선진 경제로 갈 수 있는가라는 회의감이 듭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 국민소득 10,000불이 되기 전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재벌 문제에 칼자루를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재벌을 해체했죠. 그 이후에 미국과 일본이 약 60-70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그 두 나라가 힘들었지만 그 재벌 문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저는 그곳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1995년도에 미국 특파원을 할 때 빌 게이츠라든가 스티브 잡스 같은 분들, 외국 특파원이지만 인터뷰 요청하면 만날 수 있는 정도의 중견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불과 10년 만에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한 그 배경에는 미국의 경제의 바탕을 두고 있는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그 힘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들을 인터뷰했을 때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재산의 95%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마치 교과서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들의 그 머리 구조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똑같은 답변을 하는데요. 자수성가했다. 내 힘으로 내가 기업을 일궜다. 그런데 그 내가 내 힘으로 기업을 일구는 그 뒤의 배경에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나를 신뢰하고 나의 아이디어를 아주 값지게 인정해주는 우리 사회와 우리의 금융구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자기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이렇게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가 벌은 이 돈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5%만 갖고 95%를 다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나올 수 없는 답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안철수 대표께서 모두 발언에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는 80%가 상속 부자들이고 20%가 자수성가형 부자들입니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는 구름층이 끼어 있습니다. 제가 1980년도에 경제부 기자를 하던 그 시절과 2015년 이 시점에 3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한국의 30대 재벌 기업의 이름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정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말해서 기업의 생태 구조를 건전하게 바꾸지 않는 한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고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저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선순환 생태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벤처 창업을 하거나 뭘 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 대기업의 힘에 눌려서 기회도 주어지지도 않고 힘도 없습니다. 제가 애플의 팀 쿡을 만났을 때 그 팀 쿡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별게 아니다. 이 스마트폰은 우리가 그냥 조합한 거다.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아이디어를 조합한 건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아이디어가 한국에서 왔다. 근데 그 아이디어들이 대부분 삼성전자에서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위에 보고되지 않거나 아니면 삼성전자에서 버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주워다가 그것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런 가치가 있더라. 그러면서 쭉 사례를 들어주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재벌의 어떤 재벌공화국으로서의 경직된 구조를 갖고 있다는 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때 I love school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I love school의 모티브를 제공한 것이 페이스북이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많은 생각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무궁무진하게 내지만 이것을 주워 담을 그릇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 그릇이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창조개혁센터인가요? 창조혁신센터인가요? 지방마다 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기업에게 돈을 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 총수를 사면해 줍니다. 이것은 신종 정경유착입니다. 정경유착은 곧 대한민국의 부패를 낳습니다. 부패는 곧 특권과 특혜의 사회를 낳습니다. 특권과 특혜의 사회가 지속되면 그 나라의 국민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정말 그저 좀 심한 표현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들지만 재벌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벌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재벌 개혁하면 대한민국 괜찮을까? 경제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합니다. 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벌 개혁하려면 국민소득 10,000불 이전에 손을 댔어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저는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대한민국 경제가 남미와 같은 그렇게 남미 경제와 같은 체제로 추락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이 공평한 기회를 저해하는 사례는 대부분 병칙 상속 증여에서 나타납니다. 삼성물산뿐만이 아니라 SK와 CNC 간의 불공정 합병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 주식을 이곳에 파킹을 해놓고 속임수를 쓰는 사례, 이러한 것들은 정말 엄벌을 처해야 됩니다. 일감 몰아주기,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근에 한국에 투자를 한 외국인 투자가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네가 무슨 빌딩을 짓는데 그 빌딩에
건설하는 건설업자를 자기는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자고 했더니 한국 측 파트너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하청업체에다가 줘야 된다. 재벌의 그 계열사에다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다 그렇게 하청업체에다가 재벌 계열사에다가 주면서 적당히 거기서 어느 정도의 이익금을 나누어 갖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 당신은 뭘 모른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이 정말 이렇습니까? 저 이런 줄 모르고 투자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디스카운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지배구조,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만 손을 댄다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의 주식이 2배, 3배 이상 뛸 것입니다. 굉장히 저는 이제는 더 이상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각종 세금 혜택, 세제 혜택, 세금 감면 나중에 점검해보면 세금 감면액의 70 내지 80%가 대기업 재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통과시킬 때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행정부에 가가지고 시행령을 어떻게 교묘하게 다 고쳐가지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은 해당이 안 되고 다 대기업에다가 해당이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행정부와 재벌이 육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 면세점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이미 독과점 형태를 갖고 있는데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고 또 관세청이 있는데도 관세청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핑계를 대면서 또 허가를 내줍니다. 이 면세점이 무슨 특별한 노하우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장사하라고 판 깔아주는 겁니다. 이거 중소기업 컨소시엄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또 핵심 인력, 기술 빼돌리기, 그리고 또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복합 쇼핑몰입니다. 이 복합 쇼핑몰의 주인이 곧 또 재벌입니다. 그래서 동네의 골목 상권들이 한때는 대형마트 때문에 또 한때는 재벌의 빵집, 재벌의 문방구, 재벌의 떡볶이집, 재벌 손자 며느리들의 콩나물 가게집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망했는데 이제는 또 새로운 형태의 이 복합 쇼핑몰 때문에 그 마을 전체의 자영업자들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벌공화국, 이것은 우리가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선진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대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벌 개혁의 화두는 이제는 이것이 어떤 무슨 단순하게 재벌 때리기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선진 경제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아주 중요한 어떤 시금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과 문재인 당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비판하면서 공정성장론을 제시하는 모습, 특히 안 의원이 문 대표가 내세운 성장론의 한계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지적하는 모습에서 안 의원이 문재인 대표와의 차별화를 정책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시장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문 대표와 안 의원의 정책 경쟁이 이번 일을 계기로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팟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티볼리가 잘 팔려 쌍용 자동차의 수익이 늘어나면 해고자 복직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올 초에 있었죠. 바로 이효리 씨의 트위터로 출시를 앞둔 자동차 티볼리가 가장 큰 화제를 불러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이 티볼리는 올해 소형 SUV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요. 전체 소형 SUV 판매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잘 팔리는 자동차가 됐지만 이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사측과 교섭을 이어가던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이 어제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을 했는데요. 오늘은 김 지부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교섭에 어떤 난항이 있는 것인지 직접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장님 나오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김득중입니다. 네, 지금 무슨 집회가 진행 중인가 봐요. 오전 8시인데 이렇게 일찍부터 집회를 하십니까? 저희가요. 네. 천막농성을 오늘 58일차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출근한 동료들 향해서 출근 인사를 해요. 아침 7시부터 8시 한 15분까지 이렇게 저희들 이제 출근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흘러나오는 이 육성은 노동조합에서 예. 하고 있는 출근 인사군요. 예, 지부에서 지금 현재 선전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예, 피켓팅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명의 굴뚝 농성하던 이창근 씨 등이 내려온 지 벌써 7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천막 농성도 58일 차이고요. 네. 그동안 그 교섭을 계속 해오셨는데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많은 국민들은 사실 이 티볼리가 이렇게 잘 팔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고자 복직 문제도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그게 아닌 모양이죠. 사실은 이제 이창근 김종욱 두동제 굴뚝 고공농성의 결정적 계기도 있었고요. 네. 또 지난 7년간 국민의 지원, 성원, 이 사회적 힘으로다 사실은 교섭이 1월 달부터 좀 저희가 진행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진행이 됐는데 물론 이제 해고자 복직, 선배 가압류, 정상화 등등의 4가지 의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왔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거의 30차례 가까이 지금 현재 실무와 본교섭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상황으로 보면 해고자 복직 관련돼서는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름 휴가와 그리고 네. 공장 안의 기업노조와의 임금 교섭 때문에 한 달간 사실은 저희가 교섭을 보류했었거든요. 네. 빨리 그 문제를 끝내고 8월에는 정말 끝을 보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고 지난 19일 날은 사실은 회사 시흥시 사장 그리고 김현 위원장 제가 만나는 본교섭에서도 네. 빠르게 이 문제를 좀 접근해서 차수를 시간만 끄는 문제가 아니라 네. 반듯하게 이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이미 의견을 좀 모은 바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세 차례 실무교섭에서는 똑같이 지난 실무교섭과의 똑같은 입장을 좀 회사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이게 차수 넓혀가는 문제가 아니라 네. 빠르게 지금 현재 얘기를 하자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 네. 이미 이제 저희가 상반기 일괄 복직에 대해서의 요구안을 저희가 낸 바 있는데 회사가 정말 사정상 어렵다라고 한다면 단계적 순차적 복직도 우리가 수용하겠다. 그래서 다만 복직 기한을 좀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지난 교섭에서는 회사는
그 기한을 명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입장을 드러내면서 저희가 교섭이 좀 난항에 빠졌죠. 그리고 그런 선에서 더 이상 우리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지부 내부 결의와 또 제 단식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그 교섭 대표가 최종식 사장을 비롯한 쌍용차 임원들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태도가 어떻습니까? 어찌됐든 지금 이게 뭐 쌍용자동차 워낙에 오래되면서 중간에 사장도 바뀌고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는데 해고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복직 기한을 명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현재로서 이제는 그 티볼리 차종 라인에 이제 불균형이 있어요. 사실 한 차종이 잘 팔리면 한 차종이 안 팔린다고 하고 있고 공장 간의 라인에 불균형이 좀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이거는 떠나서 전체 생산 대수로 보면 인원 수급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내년도에 대한 그 경제 전망이 어둡다라는 이런 얘기를 좀 다시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뭔가 공격적 경영과 전망을 좀 하기 위해서는 좀 시설과 인원의 투자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야 좀 뭔가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대한 아직 그 불투명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 기한에 대해서도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고 또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어떤 이제 본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여기에 해고자들 중에서 입사를 아니면 새롭게 복직을 거부하는 뭐 이런 대상자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등등의 얘기는 하고 있진 않아요. 여전히 이제 해고자 문제를 풀면 발생되는 법적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경제 판매에 대한 확신을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를 지금 대고 있는데요. 아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우선 법적 리스크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 법적 리스크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건가요? 회사는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해고자도 있지만 2009년도 회사의 얘기를 듣고 희망퇴직을 썼고 그리고 86합에 대한 희망퇴직자가 있다. 이 인원이 한 1,600여 명이 있는데 이분들을 해고자들만의 복직이 되면 이분들에 대한 그 법적 리스크가 작용되고 이분들이 가처분 소송 등등의 문제 소지를 열 수 있다. 이러면 상당히 회사가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 법률적으로 저희가 아직 자문을 구하고 듣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자의 복직 문제도 환영이다. 우리도 바라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1월에 3자 대표가 만나서 했던 의제는 해고자 복직의 의제였기 때문에 해고자 복직의 의제를 우선 얘기하고 희망퇴직자의 문제는 공장 안의 기업노조와 회사가 경영 전반적 상황에서 풀어야 된다. 그 문제 또한. 근데 해고자 복직 관련해서 희망퇴직자를 계속 언급하는 문제는 이 문제의 본질을 흐트러지게 한 그런 문제 해결을다가 자꾸 나가기보다는 뭔가 시간을 끌기 위한 이런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의제를 좀 나눠야 된다.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현재 7개월째 좀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들어보면 어찌됐든 당장 해고자 복직을 하면 그 다음에 희망퇴직자 1,600여 명이 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 소송을 통해서 회사는 또 이제 법률 분쟁에 휘말리면서 더 많은 피로도를 감당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자 복직 문제를 풀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라면 정말 회사가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의지가 없는 걸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주 그 비관적 전망도 하게 되네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 회사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비율로 한번 이 문제 좀 접근해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희망퇴직자 그리고 해고자 또 뭐 신규 채용 방식 뭐 이렇게 해서의 어떤 동등한 비율로 이 문제를 인원 수급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해 보자 이렇게 입장을
사실은 얘기했어요. 비율로 해보자고요? 예, 비율로. 아, 그럼 뭐 희망 1대1대1 뭐 이런 식으로 뭐 1대3대1 뭐 이런 식으로. 예, 좀 구체적 논의는 하진 않았지만 그런 비율의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얘기를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비율이든 이런 등등의 모든 얘기는 공감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후에 최종적 복귀하는 기간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비율만 얘기하고 행사가 정상화됐을 때 또 비율에서 인원을 수급한다는 이런 행사 계획을 존중을 하지만 사실은 해고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래가 담보되고 있지 확인되고 있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언제 회사가 또 필요로 해서 인원을 채용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신을 회사 측은 정하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 7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앞으로 진짜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그런 기대만 가지고 고문 속에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7년을 기다렸지만 회사가 아직도 최종 복귀 시한을 주지 않고 있는 거네요. 그죠? 자, 근데 앞서 그 티볼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가 그 언론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티볼리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그 디젤 사륜구동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 이미 뭐 지난 27일에 티볼리 디젤도 이제 출시가 됐는데요. 이것이 사실 서유럽 시장을 공격하면 상당히 많은 판매량을 그 올릴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벌써 이게 전체 소형 SUV 판매량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 굉장히 잘 팔리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른바 뭐 라인의 불균형, 그러니까 티볼리가 잘 팔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자동차가 안 팔린다. 그래서 회사가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런 주장을. 이미 이제 그 티볼리는 8,000대 이상 계약이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을 판매를 대주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벌써 7개월째 지금 이어져 오고 있고요. 뭐 물론 이제 회사 전반적 그동안 작년도까지 쌍용 자동차는 수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수출. 예, 어찌 보면 이제 수출이 한 65%라면 내수가 35% 이런 상황인데요. 2015년도에 와서는 티볼리의 돌풍 때문인지 이게 좀 바뀌었어요. 물론 그동안 수출했던 수출국가의 어떤 그쪽 국가의 어떤 경제 위기 뭐 이런 등등을 고려하지만 국내에선 상당히 티볼리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전체 쌍용 자동차 판매의 대수와 생산 대수는 작년보다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인 불균형 이걸 떠나서 사실은 생산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원 수급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예, 회사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도, 우리가 매번 7년 동안에 어떤 쌍용차의 어떤, 해고자 복직만의 얘기를 좀 하기도 했지만, 이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은 쌍용 자동차가 가지고 있던 오명을 좀 벗어야 된다. 7년 동안 죽음의 공장, 회계 조작, 대규모 정리해고의 사업장 이런 등등의 오명을 벗어내는 것이 새롭게 이미지를 바꿔내고 새로운 도약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번에 해고자 복직을 포함한 4대 의제의 완벽한 이 문제 해결은 쌍용 자동차의 정상화로 나가는 그런 발판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얘기는 이제 사실 교섭에 들어가면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해외 수출의 의존도가 높았던 쌍용 자동차가 해외의 어떤 이런 위기에 유가 등등의 위기라고 처해진 속에서 위기라고 한다면 이 기회 내수의 시장을 좀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 그런 선에서는 쌍용 자동차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국민들로부터 다시 지지와 사랑을 받아내는 것. 이것이 오히려 하반기에 쌍용 자동차가 좀 더 발전의 정상화로 나가시는 도약의 계기가 아니냐 이렇게 싶고요. 저도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합니다. 이미 7년 동안 쌍용 자동차 해고자들이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지지와 사랑, 연대를 관심을 받고 있다. 그건 종교계, 문화, 예술, 정치 등등을 포함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을 다 온 국민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 해결은 이 함께 해왔던 쌍용차 해고자들과 함께 해왔던 많은 분들의 신들이 아마도
내수 판매에 영향은 있을 것이다. 네. 뭔가 판매를 고민하고 내년도 생산의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는 경영진이라면 오히려 뭔가 판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내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것이 단순 사람을 한 명을 받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네. 예, 뭐 저도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네, 사측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좀 수용적, 포용적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아니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해요.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푸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것도 네. 실용직 사장이나 아니면 기업노조 위원장도 예, 그런 공감대는 하긴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실질적 그 진행에서는 내용에서는 사실은 진전되고 있지 못합니다. 참 이게 어디선가 그러니까 그 일반의 상식으로 판단을 하자면 이렇게 네. 정말 그 국내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이고 그리고 티볼리가 아주 자동차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저 30대 젊은 여성들이 그 소형 SUV로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외제 자동차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모양이 잘 빠졌던데 그 이효리 씨도 한몫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동차 판매에 큰 역할을 해서 이렇게 판매 없어서 못 팔 정도라면 그러면 빨리 사람들을 모아서 해고자도 복직하고 또 희망퇴직자들도 다시 부르고 또 신규 채용자도 늘려서 이 자동차의 판매를 늘릴 텐데 왜 그런 상식적 판단을 회사는 하지 않을까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네, 일반 상식에서 보면 충분히 그 해봄직한 도전인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함께 일하는 그 공장의 조합원들 또는 그 공장에 있는 많은 그 동료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매일 아침 이렇게 출근 선전전을 하시면 또 많이 만나서 얘기도 들으실 텐데요. 지금 공장의 내부의 사정은 어떤지, 사람이 많은 건지, 사람이 더 빨리 와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판단들을 하시나요?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들 뭐 정문이나 각 출입문에서 인사할 때 보면 그 정문 CCTV가 비치는 게 한 5대, 6대 되고 있거든요. 정문 CCTV가 5대? 예. 그 출퇴근하는 그 출입문에.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저희들 만남을 되게 꺼려했어요. CCTV가 뭔가 감시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CCTV가 거의 무용지물 되듯이 와서 다가와서 얘기하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함께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공감대는 이미 더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이제 그런 공감대는 되어 있고요. 네. 사실은 공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함께 단체 일해야 된다. 7년 시간 이제 너무 힘들게 해왔던 해고자들 마음 보태서 함께 공장에서 일해야 된다는 마음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현장에서에 대한 라인 불균형에 따른 이해관계는 좀 달리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차가 생산이 되고 판매가 잘 안 되는 라인에서는 사실은 또 모든 제조 노동자들이 연장 근무, 작업과 특근을 통해서 이렇게 부족한 생계비를 또 이어가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티볼리 라인과 또 상대적으로 그런 편차가 있더라고요, 심하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적게 한 데는 뭔가 이렇게 그런 반응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사실 이런 이해관계는 회사가 절충을 해줘야죠. 그렇죠. 티볼리 잘 팔리더라도 다른 자동차 안 팔리면 그거를 벌충을 회사가 해줘야지 노동자들끼리 경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근데 오랜 기간에 그런 것들이 좀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회사가 공군연도 파업이 끝나고 나서 사실 현장 통제와 자각력이 되게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말 한마디가 실제 현장의 동료들의 본의 아니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적자 타령하고 있고 해외 수출에 대한 어두움 전망, 뭐 이런 고용의 문제 등등은 계속 회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군요. 그럼요. 계속. 그런 측에서도 한편으로는 그 얘기를 한측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전보다는 작년보다는 정말 다르게 현장이 좀 변하고 있고 함께 일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문제는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공격적 새로운 도약 그리고 올바른 정상화를 위해서에 대한 결단만 남았다 저는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쌍차 사실 투쟁의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산적한 네.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게 바로 손해배상 가압류 규모입니다. 네. 47억 원이라는 돈인데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47억 선배가 사실은 그 지난 26일 날 회사 선배와 경찰 선배 재판이 있었어요. 네. 그 항소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네. 8월 26일 날 항소심 회사 선배는 선고였었는데요. 네. 재판부가 연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로 연기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왜 연기가 됐냐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네. 현재 노노사 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4대 의제 중에 하나가 선배 가압류 철회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는 일단 좀 시간을 더 주는 의미에서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배 가압류 문제를 이번 의제에서 얘기해 보니까 회사는 이게 실무 교섭이나 이 교섭에선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논의해서 좀 난색을 좀 표명하고 있어요. 얘기인즉슨 이것은 실무에서 이렇게 풀면 배임 등등의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마인드라를 통한 이사회의 안건을 결정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실무에서 이거를 그냥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문제는 노노사가 함께 풀기로 합의하고 그런 푸는 절차와 과정은 이사회로 통한다든가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선배 가압류 문제 속에서도 이 얘기는 전혀 여기 의제로 되어 있지만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일단 해고자 문제가 우선적 선 해결 과제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실 선배 가압류 문제가 좀 그렇죠. 한 번에 빠르다. 그렇죠. 한 번에 해결될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회사가 해고자 문제 풀겠다 하면 손배 가압류 문제도 연동되는 문제로 그럼요. 함께 풀릴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회사가 꼭 법정에서 누구의 판단을 받아야만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9월 17일로 연기를 해서 회사가 노조가 또 서로 잘 풀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자, 벌써 말씀하신 대로 7년째 해고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게 한 쌍용차 해고 사건이기도 한데요. 지금 조합원들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지금 보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공장 앞에서 50일 넘게 천막 농성 중이시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이제 다른 분들은 대부분 이제 가장이고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습적 해고 투쟁 와서 이 모든 일정을 소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생계의 문을 좀 열고 좀 생겨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이나 우리 내부 소통방을 좀 해서 계속 소통하고 있고 매주 목요일 날 저녁 7시에는 정문 앞에서 저희가 생계나가 있는 조합원들과 함께 작은 문화제를 매일 하고 있어요. 매주마다. 저녁에. 그때 오시면 그때 이제 소통하고 함께 삶 얘기하고 이러하고요. 지금은 저를 포함해서 32명의 간부가 모든 일정을 계획하고 실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오고 있어요. 그것이 해고 전체 7년에 한 5년을 그렇게 좀 유지하고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아침에 저희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요. 농성 중이니까 6시에 일어나서 씻고 하고 해서 7시부터 각 출입문에서 공장 안으로 출근한 동료들과의 만남을 좀 8시 20분까지 좀 받고 또 식사하고 그리고 또 하루 일과에 대한 점검 회의하고 저녁에는 5시 반에 또 하루 노동 마치고 퇴근하는 이제 동료들한테 또 퇴근 인사하고 그리고 7시에부터 우리 나름의 어떤 자체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이렇게 하루 일과를 좀 갖고 있고요. 낮 시간대는 대부분 이제 좀 열악하게 지금 힘들게 투쟁하는 동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연대하고 등등을 이제 일상을 좀 그렇게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요. 그나저나 위원장님께서 지금 그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셨어요. 이게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저희가 단식을 누군가 무기한으로 한다고 하면
벌써부터 좀 이게 가슴 속에 큰 돌덩어리가 하나 떨어진 것처럼 마음이 무겁거든요. 네. 굉장히 그 힘든 각오로 무기한 단식을 결정하신 걸로 생각이 좀 됩니다. 왜 이번에는 좀 어떤 측면에서 단식 농성이라는 그 투쟁 전술이 필요했다 이렇게 보시나요? 좀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교섭을 통과시키고 이 교섭도 65개월 만에 사측로부터 이제 해고자라는 것을 인정받았고, 그리고 해고자를 대표하고 있는 금속노조 쌍용장차 지부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받았거든요. 예, 그게 65개월인데, 그러면서 7개월간의 사실은 교섭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섭 기간이 그냥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참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자존심까지 막 죽여가면서 이 교섭 문제를 이어왔거든요, 저는. 교섭의 끈을 우리가 결렬을 하거나 끈을 놓지 말자. 정말 힘들게 만들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왔던 것은, 놓지 않고 했던 것은, 사실 이제 너무나 이제 우리 해고자들, 조합원들의 파탄난 삶들을 제가 봤어요. 지금 뭔가 이거마저도 안 되면 희망이 꺾이겠다는 이런 한편으로다 마음도 있었고, 뭐 이런 등등으로 왔는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오면서 7개월까지 왔는데, 회사의 태도나 이런 등등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태도를 보면서 분노를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기간을 명시한 등등의 내용적 접근에서도 저는 단 한 명의 실은 그 동지들을 포기할 수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복직 문제 가지고 사실은 회사가 어쨌든 저는 희망 고문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해고자들한테 이 복직 문제는 목숨과도 같은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을 교섭을 한다 해놓고 지금 현재 7개월째 오면서 아무런 얘기, 똑같은 진전된 얘기 없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다른 제가 선택에 불가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부장으로서 이 책임을 통감하고 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난 동지들을 버릴 수 없다, 동료들을 버릴 수 없다는 각오로 사실 이번 단식을 좀 임하게 됐고요. 이것은 뭐 제가 뭐 어떻게 몸을 험내고 이런 게 아니라 지난 7년의 쌍용차 이 문제를 좀 온전하게 좀 해결해보자 라고 하는 이제 제 요구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어쨌든 어렵지만 저는 뭐 끝까지 이 문제를 관철시킬 때까지 단식을 좀 이어갈 생각입니다. 이제 곧 찬바람이 불 텐데요. 고공농성도 추울 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많은 사람들을 좀 아프게 하셨는데, 또 이게 좀 빨리 회사 측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빨리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줘야 얼른 끝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 오체투지도 하셨고 또 대한문 분향소에서 농성도 하셨고 고공농성 단식 뭐 사실 그동안 안 해본 투쟁수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시기까지도 굉장히 큰 고민과 또 많은 내부 논의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교섭을 또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어제 이제 다시 교섭을 하자고 요청이 왔는데요. 회사에서요? 예. 네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뭐 이 문제 해결을 해서 좀 더 진전된 내용으로, 아니면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교섭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했습니다. 뭐 저희는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겠다라고 이미 밝혔고, 우리 이제 그 함께하는 간부들과도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뭐 회사가 요청한 만큼, 지난주 마지막 그 실무 교섭에서 했던 입장과는 다르게 좀 더 진전되게 회사가 입장을 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다시 똑같은 반복된 교섭으로다 오늘 또 일갈한다라면 사실은 뭐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서로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보고. 제가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쌍용자동차 사측에 얘기하고 싶어요. 제발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기도 해주시고 마음 모아주시고 있다는 걸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어요. 네, 쌍용자동차 문제는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모든 국민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 협상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사측에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다 양보하는데 그 복직의 기간을 박아달라.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모든 일은 다 일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정해놓고 일을 좀 추진하자라는 점에 대해서 회사가 그런 정도의 요구는 좀 인간적으로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자, 그 앞서 그 손배 문제 말씀하시면서 그 마인드라 회사 측에서 이게 실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마인드라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돼야 될 문제다. 이게 뭐 배임 등의 문제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국 경영진은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하신 건가요? 인도 원정 투쟁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을 좀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이제 전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인도에서 국진호청 아태 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급하게 두 분의 동지를 좀 파견했어요. 그러니까 파견했던 이유는 이제 저희가 대주주로 있는 마인드라 그룹이 인도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도 원정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교섭이 지지부진하게 오고 1월에 저하고 마인드라 회장과의 만났을 때 이 대립과 갈등 문제보다는 대화 소통으로 한국 경영진과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경영진과 충분하게 이 문제를 대화로 교섭으로 이게 풀어갈 생각이고 지금 여전히 유효한데요. 이 문제가 안 되고 한국 경영진이 그것을 해태하거나 이것을 정말 우리 표현대로 결렬돼 있을 때는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러면 마인드라 그룹의 대주주인 마인드라 그룹과 그리고 마인드라 회장을 좀 만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준비를 좀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같아서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안 갔으면 좋겠지만 정말 이 교섭이 난항과 그냥 전혀 진전 없이 마무리가 된다라면 저희는 선택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저희 내에서 논의했고 간부들 전체 여건은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몇몇 분들은 여건 신청이 이제 불어대고 있어서 안 되긴 하는데 여건 신청이 왜 불어가 되죠? 모르겠어요. 사법부에서 여건이 안 된다고 그래서 좀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범죄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실행 과정에서 국민이면 모두 다 그 여행의 자유가 있는데 그거를 왜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왜 법무부가 못하게 하죠? 모르겠습니다. 뭐 7년 동안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불법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제재받거나 사법부 재판을 계속 받아왔던 것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마 이번에 여건 문제도 그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법률적 그 검토나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시간상 이제 사실은 그거는 좀 길어질 것 같고, 지금 현재 다른 간부들 중심으로 해서 여건을 다 신청을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조금씩 우리 비자 발급에 대한 절차 좀 밟아 나가겠다. 그리고 필요한 현지의 노총과 시민사회 종교 계획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넘어갔을 때에 대한 그쪽으로 다 방문했을 경우에 함께 지지하고 함께 해주실 분들을 지금 계속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 또 메일 등등으로 해서 좀 확인하고 있고 우리가 실제 넘어갔을 때 많은 좀 심을 좀 보태달라는 준비 정도 단계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회사한테도 그랬습니다. 안 가고 우리가 가지 않고 이곳에서 정말 우리 한국 경영진과 반듯하게 원만하게 이 문제의 사태를 해결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택 또한 그 판단 또한 저는 회사 몫이라 봐요. 참 이게 그러네요. 잠재적 범죄자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한 여권 신청마저 불허한다는 것은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안한드 회장이 직접 그 김득중 지부장님 만나서 우리는 대화와 소통으로 한국 경영진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국 경영진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자 문제에 대해서 7개월간 교섭을 하면서 똑같은 태도로 임하고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안한도 회장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뒤로는 한국 경영진을 압박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한도 회장의 주장과 관계없이 한국 경영진이 멋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느 쪽에 방점을 찍어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회사가 그냥 손에 드러내지 않고 있으니까 네. 뭐 모르겠는데 일단 뭐 저는 두 가지가 다 존재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렇게 판단하니까 저희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막 이런 등등의 계획들을 폭넓게 다양하게 할 수 있나 싶어요. 그래서 얼마큼 이제 마인드라 회장한테 지금 현재 이 국내에 있는 쌍용장체 이 노노사의 이 교섭 얘기가 전달되고 있는지 보고되고 있는지 사실조차도 확인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이런 등등의 문제를 보면 여전히 이 문제 해결의 시작은 그리고 마무리는 한국 경영진이 해야 된다. 그러네요. 예, 보고 있습니다. 참 이게 해묵은 이슈입니다. 아직도 쌍용자동차의 해고 노동자들이 공장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참 이렇게 노사관계가 후진적이구나라는 것을 세계에 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게 인도까지 가서 이런 그 주장을 하시게 되면 국제사회에 큰 이슈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티볼리 판매에도 또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잘 생각을 해서 어떤 것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제 그런 판단을 하실 때도 된 것 같은데 노동자들은 오히려 회사 걱정하는데 회사는 왜 회사 걱정을 안 할까요? 참 답답한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몇 끼를 굶으신 건가요? 벌써 4끼를 굶으신 거죠? 사실은 뭐 준비하는 기간도 있었어요. 감식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뭐 느끼고 저 개인적으로는 단식인데 3번째라 잘 몸을 잘 관리하면서 하여튼 저와 함께 또 해고자들이 함께 요구하는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온전하게 이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면서 몸을 좀 만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시작이라. 네. 알겠습니다. 정말 단식 중이시지만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가 때때로 중요한 기점에 또 전화 연결해서 또 혹은 직접 찾아뵙고 또 많은 대중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제 이렇게 단식을 시작하면서 많은 언론과 기자들이 여기 곳을 찾아오기도 하거나 전화도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7년이고 또 7개월의 이 교섭 상황에서 쌍용자동차가 다 마무리될 것처럼 그렇게 온 국민이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쌍용자동차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이고 아직 다양한 걸음 진전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뭐 그동안 저희들 받았던 사랑 관심을 받고 힘들지만 웃으면서 당당히 걸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마음, 그런 힘들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힘들 받아서 지치고 어렵지만 저와 동료들 더 당당하게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를 만들어내서 국민들한테 그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많이 어렵고 7년의 시간 해고의 기간이 쉽지는 않아요. 많은 고통과 한숨과 때론 눈물과 떠나는 동료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이런 정말 가슴 찢어지는 일들이 우리한테는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4대 의지를 포함한 노노사 교섭이 반듯하게 온전하게 해결돼야 된다. 그 해결이 어찌 보면 그런 죽음과 해계주자 그리고 서로의 어떤 이런 정예고의 사업장의 오명이 아니라 쌍용자동차가 새로운 이미지로 국민의 사랑을 받고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걸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회사가 이것을 정말 다르게 파행으로 몰고 간다라면 노사관계는 더 파행으로 갈 것이고 그것은 쌍용자동차가 어쨌든 발전이 아니라 퇴보되는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이런 과정이다. 이것 또한 회사가 정확하게 보고 이것에 대한 어느 선택을 할 것인지 저는 회사 결단을 좀 묻고 싶고 이런 결단을 노동자들에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격려와 신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웃으면서 당당히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의 그날이 올 거라고 믿고요. 예. 저는 해고자들이 복직하는 날 온 국민이 쌍용자동차 아마 다 차 바꾸실 분들 다 뭐 하나씩 사지 않을까. 좋은 기업, 착한 기업의 이미지를 갖는다면 그 기업에 또 기업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또 마음이 끌리는 요소가 있거든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힘들지만 또 어렵지만 당당하게 웃으면서 버텨가시기 바랍니다. 또 전화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김득중 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